시작해야 시작된다. 모든 시작은 위험하다.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사람의 첫 운전은 수많은 사고 가능성을 떠안고 있고, 홀로 떠나는 해외여행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지내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향하는 데에서 오는 실질적인 위험 역시 도사리고 있다. 지금껏 내내 타인이었던 사람과 새로 맺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실수를 할 위험도,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을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게 무엇이 됐든 위험할 것 같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아무리 희박한 확률로 성사되는 일일지라도 일단 시작하면 0 이상의 가능성을 갖게 되지만,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0이라는 명료하고도 허무한 확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일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위험해질지도 모르는 것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비참해지는 것, 둘 다 마음에 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또 누군가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으니 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을지 모른다. 일단 계획은 실행하면서 다듬어도 된다. 계획 세우기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는 없지 않은가. 살아가는 이상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우미 역할만 맡게 될 뿐이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단 시작해보고 그 후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다듬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0의 가능성보단 0보다 큰 가능성에 뛰어들 줄 아는 용감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니체 인생 수업. 니체가 세상에 남긴 66가지 인생 지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지음, 김지민 역금, 하이스트에서 편했습니다. 살다가 가끔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커피를 더 마셔도 보고 산에도 올라가고 푸른 하늘도 올려다보지만 여전히 마음은 책기에 얹힌 양 답답하고 편치 않습니다. 이때 어느 카페에선가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철학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아주 쉽고 명쾌하게 잘 엮여 술술 읽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대학자답게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고민과 또 방황을 툭툭 던져놓으며 읽는 이로 하여금 흐릿한 머릿속이 명료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1800년도에 태어나 그리 길지 않은 55년의 삶을 살다간 그 위대한 철학자의 인간 조건에 대한 조언과 삶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에 현실의 제 고민이 한 점에 티끌이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단 하나의 길을 걸어야 한다. 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람. 흔한 외모와 흔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음. 흔한 직장에서 흔한 사람을 만나 흔한 시간을 보내고 별 볼 일 없이 늙어가다가 이내 죽음을 맞음. 적당한 두어 명의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다가 이내 그들로부터도 잊힘.
누가 됐든 세상에 이와 같이 남들과 똑같은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자기 삶 속에는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그저 그런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저 그런 삶만을 살게 하는 안이한 행동 양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사실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개성을 키우고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하며 나만의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나에게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나로 하여금 먼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품게 하고 오늘의 나를 능가하고 잘못된 욕구와 습관들이 교정되는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세상에는 그렇게 나를 제외하곤 누구도 건널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 우리는 두렵고 낯설더라도 그 길을 건너야 한다. 물론 그 길이 아닌 편한 길도 많다. 편한 길들은 앞서 지나간 많은 이가 이미 만들어둔 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함정처럼 깔아놓은 길로 그 길을 건너면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뱃속만을 채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의 성공파리에 경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인의 성공은 타인의 성공이다. 그들의 성공 공식을 대입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나만의 성공 방법과 나의 왜를 찾아야 한다. 모두로부터 칭송받는 어느 무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상대가 가장 두려우신가요? 무도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저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10,000가지의 발차기를 수련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일지 모른다. 수련하는 당사자 역시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누군가와 대련을 벌였을 때 매일같이 새로 터득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는 자신의 기술 중 무엇 하나도 실전에 사용할 정도로 숙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낙담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1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정반대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발차기였기에 어떤 날에는 실력이 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만 같은 기분에 낙담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련하게 됐을 때 자신이 갈고 닦은 단 하나의 발차기가 장인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려울 정도의 기쁨과 전율을 느꼈을 것이다. 겉보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비록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헛된 장난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씩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믿어줘야 한다. 오늘 그 정상은 아직 먼 곳에 있겠지만 내일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가기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부지런함과 나아짐을 믿는 사람들, 치열함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엔 이긴다. 성장과 단련의 주 재료는 고통이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많다. 교육을 들을 수도 있고 스승을 찾을 수도 있으며 독서나 예술과 같은 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진정한 스승은 고통이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통받는다는 것은 불편한 감정이다.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 고통받는다.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조차도 고통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삶의 첫 시련이자 불행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자기 형성을 위한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단순히 인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다. 그저 고통을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고통을 야기시키는 것 투성이다. 현대사회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고통을 피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삶의 도전과 시련 속에서 고통을 외면하다 보면 결국 자신만 나약해질 뿐이다. 결국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 유리컵은 바닥에 떨어져 깨질 때마다 소리가 난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들은 균열을 맞이하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난다. 자기의 성질대로 부러진다. 고통도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에 더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모든 선택은 나에게 달렸다. 고통을 과연 피해야 하거나 느끼지 않아야 하는 현상으로 볼 것인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단련시켜줄 재료로 보는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이다.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건 평온할 때가 아니다. 지독히 고통스러울 때다.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괴로워지는 것은 내 삶일 것이다. 진보를 위해 혼자가 되어라. 이웃의 정의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그 가까움의 기준은 들쭉날쭉해서 언젠가의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을 말하기도 했다가 또 언젠가는 심리적으로 가깝기만 해도 이웃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웃이 지니는 의미 역시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마치 친구나 가족과 같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주는 선량한 이웃의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이웃관계는 사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맺어지곤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웃끼리 꼭 같은 동네가 아니더라도 같은 유대감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모여들어 이웃 사이의 관계 자체를 숭배하는 모양새를 띈다. 이웃과 공동체라는 개념은 시대와 도덕적 규범에 따라 다르게 여겨왔지만 공동체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악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규범은 절대적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윤리나 도덕적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지면 단점이 더 잘 느껴지고 존경이 사라진다. 공동체에 있어서는 늘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가. 모여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자신의 인격이다. 타인의 틈에 섞여 스스로의 인격을 경시하는 태도만 형성될 뿐이다. 누군가가 동조해주면 기쁘고 누군가가 비난하면 슬퍼한다. 올바른 사랑이고 올바른 기쁨이라 할 수 없다. 이웃의 개념도 전통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 이웃,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한다. 인간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의 최고 이익을 발견할 때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희생하고 당연시하기 전에 나부터 챙겨야 한다. 창조하는 인간이 가장 강하다.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래에 두었는지, 또 자신의 권한으로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으스댈 필요가 없다. 권력과 지배만이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강자와 약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약자로 타락하게 됐다. 사실은 약자로 취급받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지배하는 자, 권력을 쥔 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강자가 아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자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남루하고 비참해도 기어코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일의 흐름이 지지부진해진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꿀 만한 기막힌 묘수들을 떠올린다. 그것은 아래에 얼마나 많은 수하를 두고 손안에 억만금을 쥐고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렇기에 다른 무엇도 아닌 창조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강한 자들은 고통을 반갑게 여긴다. 고통이라는 영양제. 아무런 고통의 시간도 겪지 않고 강한 신체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더 커다란 근육을 얻기 위해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반드시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근육 성장의 원리는 근육에 운동 등의 자극을 줘서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그 손상이 회복되면서 전보다도 더 성장한 근육이 완성되는 데에 있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을 크게 잃어본 사람이 이후에 더 능숙하게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크게 실패해본 사람이 이후에 덮쳐오는 시시콜콜한 시련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단 한 번도 가난해 본 적 없고 힘들어 본 적 없는 사람은 결코 남의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인간은 고통을 먹고 자라는 존재라는 말이다. 공원으로 나가 조그마한 나무들을 보면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저 나무는 과연 다가올 폭풍우를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언젠가 다가올 폭풍을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많은 것으로부터의 분리와 거부, 증오와 질투, 불신과 불안, 탐욕, 난폭과 같은 역경이 없었다면 인류는 도덕이나 행복과 같은 숭고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 작지만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어린 나무도 퍼붓는 빛 속에서 더욱 강인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해칠 정도로 강력한 외부의 고통도 결국 살아남게 될 인간에겐 고작 운동 또는 영양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자들, 강한 자들은 결코 고통을 아픔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반갑게 여길 뿐이다. 언제나 나의 가장 강한 적은 나였다. 스포츠 경기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다. 최고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1위를 놓고 다투는 경쟁자 또는 1위에서 끄집어내려야 하는 앞선 사람이 있었겠지만 맨 위에 올라선 뒤에는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막연한 공허함이 엄습하는 것이다. 이때 그 공허함을 현명하게 다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최고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한다.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투쟁해야 하는 동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카리스마를 잃은 짐승처럼 나약해지고 마는 것이다. 반면 다른 선택을 하는 선수들도 있다. 더는 자기 이외의 적수가 없으므로 그때부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싸움을 즐기게 된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최고의 이름을 지키며 전설로 남는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나의 가장 강한 적은 나였다. 어제의 나를 이기지 못해 절망했던 날이 있었고, 나태한 나의 마음과 나쁜 습관 때문에 애를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나를 이기고 내 빈 껍데기들을 불태워 버려야 한다. 절대 완전히 긴장을 풀지 말라. 가장 위험한 순간. 자동차에 치일 확률이 가장 높은 순간은 언제일까? 우습게도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한 직후.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라고 한숨 쉬며 안심하고 있을 때다.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나머지 뒤따라오는 차를 전혀 의식하지 못해 허무하게 치여버리고 마는 것이다. 축구 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번쩍이는 감각과 갈고 닦은 팀워크를 통해 선제골을 넣으면 팀원들은 우리는 승리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팀원의 긴장감이 녹아버려 상대팀에게 수많은 빈틈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내 허무하게 동점골을 내어주고 마는 것이다. 어떤 문제나 불행을 잘 처리하거나 피한 후에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다음의 위험이 엄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이다. 그러므로 너무 크게 안심하지 마라. 다행이라는 감정을 경계하라.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최소한의 긴장은 남겨둬야 한다. 어둠을 몸에 둘러라. 카리스마의 기술. 사람들은 자주 카리스마에 관해 착각한다. 조금이라도 더 위험 있어 보일까 싶어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두기도 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이 지닌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떠들어댄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위험을 느끼긴커녕 오히려 천박하다며 혀를 찬다. 진정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한다면 오히려 어느 정도는 자기 모습을 감춰주는 어둠을 몸에 둘러야 한다.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밑바닥도 단점도 약한 부분도 함께 숨겨져 사람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해서 내게 두려움과 신비, 기피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누구라도 밑바닥이 보이는 무릉덩이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연못과 호수, 바다를 더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말이다. 높은 곳으로 가려면 버려야 한다.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생활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는 소비나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 남은 시간을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효과적인 삶의 방식일 수 있다. 인생은 길지 않다. 이제 조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음이 코앞까지 찾아오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무언가를 꾀하고 꾀한 것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언제나 불필요한 것들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것들을 제때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노랗고 빨갛게 물든 잎사귀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나무에서 떨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당신이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만 행동하면 불필요한 것은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나아가며 담백해질 것이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최근 들어 전 지구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바로 욜로이다. 욜로란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영어 문장 속 앞글자들을 딴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해야 함을 강조하는 태도 및 흐름이다. 인생은 정말로 한 번뿐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매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욜로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다 하고 보라는 무책임한 충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삶은 자칫 방탕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방탕한 일상은 소중한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제라는 단어를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자제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자제는 현실에서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삶을 건강하게 완성시키고 싶다면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제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제한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다는 말,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내면을 꾸며라. 분명 휘황찬란한 명품들로 온몸을 도배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부럽지 않고 멋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나는 저렇게 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반감까지 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호화스러운 것들로 겉을 꾸며도 사람 자체가 별로면 그것이 비싸 보이지도 멋져 보이지도 않는다. 말쑥한 차림으로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거나 남을 깔보는 사람들을 보면 곧바로 저질스럽다는 말부터 튀어나오는 이유다. 그들은 좋게 봐줘야 졸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외부를 가꿔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외부적인 것만으로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 성숙한 사람들의 내적인 매력들은 외부의 비루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찬란하다. 입고 있는 옷이 수수하고 타고 다니는 차가 번쩍거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뱉는 말과 보여주는 행동 모두에서 품격이 느껴져서 모든 이로부터 멋진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얼굴 곳곳이 늙어간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않는다. 내면에 있는 것들은 여전하기 때문. 어쩌면 더더욱 녹익어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외적인 꾸밈보다 내면의 성장이 필요하다. 독서와 명상, 진심으로부터 우러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내면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허영으로부터 초래된 초라함을 벗어내고 오래도록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난간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실외와 실내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 사람이 떨어져서 다칠 만한 계단이나 비탈, 교량 같은 곳에는 반드시 난간이 있다.
물론 그 난간은 보통 모든 체중을 실어 기대거나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는 않기에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진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전적으로 이 난간의 유무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난간이 있어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데에 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잡고 의지할 것이 있다는 안정감은 우리를 주저앉지 않도록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발 디딘 곳이 흔들린다고 해도 잡고 버틸 것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난간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 부모나 교사, 친구나 신뢰하는 동료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이 내 곁에 있다고 해서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들까지 전부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밖의 많은 마음에서 비롯된 고민과 걱정, 불안 같은 감정들을 그들 덕분에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난간이 내 몸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삶이라는 길을 걸을 때 그들이 내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마주한 이렇고 저런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은 잘 없더라도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운함과 후련함을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립심이 넘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더라도 최소한의 마음 둘 곳은 있어야 한다. 무너지지 않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선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필요하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탄생시켜야 한다. 고통의 상대성.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고통을 떠안고 살지만 사람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그 고통의 모양과 크기 역시 전부 다를 수밖에는 없다. 누구는 한 달치의 생활비가 밀려서 죽음을 택하기도 하지만 먼 곳의 다른 누구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다 쓰면서도 지난달보다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불평한다.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흔한 볼멘 소리를 뱉어놓고 미안함에 눈물 짓는 사람도 있는 반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미소 짓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남에게 그다지 많은 흥미를 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과 안위에만 신경 쓸 뿐 자신과는 다른 처지에 놓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사실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누군가에겐 일말의 쓸모도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또 누군가의 커다란 고통이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에게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지길 원한다면 타인은 나와 다름을 그리고 타인과 나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락같이 얇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인정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타인은 나의 고통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나 역시 타인의 고통에는 겉으로만 연민할 뿐 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측은하게 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저 홀로 강해져야 할 뿐 나의 고통은 내 몫으로 온전히 주어진 것이니 묵묵하게 이겨내야만 할 뿐이다. 친구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관계 집착에 관하여 사람마다 사람을 사귀는 양상은 다 다르겠지만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유형들이 있다. 바로 극단적으로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과
반대로 극단적으로 번잡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번엔 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다뤄볼까 한다. 관계가 삶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구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건강해 보인다. 취미도 다양하고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자주 말하고 자주 웃는다.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고 또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어쩐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마치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게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발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철새를 떠올리게끔 한다. 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하곤 한다. 적지 않은 가치들을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신경 써서 거짓된 표정을 지키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항상 친구가 필요해 보인다. 가능한 많은 친구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초조해야 한다. 왜 그렇게까지 관계에 집착하는 걸까? 단순하다. 그저 영혼이 고독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 고독의 원인은 자신의 안에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정작 자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 나를 닮은 다른 사람들을 무리해서라도 주변에 끌어들여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많은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안에 있는 고독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이만큼이나 잘 들어맞는 상황이 있을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선 친구를 원하기 전에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채워둔 후에 사람을 만나는 게 옳은 순서다. 그런 상태에서 맺는 관계야말로 비로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건강한 모양을 갖출 것이다. 일단은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봐라. 혼자서 무엇이든 해봐라. 곧 마음은 강해지고 고독은 사라질 테니. 비난하다 보면 늘 나를 드러내게 된다. 올바른 비판의 방법. 당신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일 수도,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일 수도 있다. 당신은 참다 못해 그 사람에게 말을 꺼낸다. 처음에는 조곤조곤 필요한 말만을 건네지만 말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격앙되어 목소리도 몸짓도 커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모든 말을 다 건넨 뒤에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어째선지 그 사람이 아닌 내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을 비난할수록 내가 미운 사람이 되는 역설이 있다. 내 생각대로라면 분명 그 사람이 징벌을 받고 내가 비난이라는 징벌을 내렸으니 나는 분명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 가득한 시선을 받아야 할 텐데 생각과는 반대로 나마저도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바로 타인을 향한 과한 비난은 나의 가장 추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악이 조금씩 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에는 가속도가 붙기가 쉬워 그것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비판받을 만한 행실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그에게 본심을 퍼붓기보단 깊숙이 몇 번 호흡을 가져오며 성숙한 표현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생명력이 다한 것들과 함께하면 우울해진다.
물건이 고장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배터리 수명이 다하거나 부품이 망가지거나. 인간은 무엇 때문에 힘과 의지를 상실할까? 무력해질 때다. 그렇다면 무기력함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추함을 인식하고 슬픔에 빠질 때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변화를 갈망한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우울함은 생활 방식, 생각의 패턴,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 것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저하된 것들과 함께하면 우울함이 찾아온다. 우울함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존재와 내면에 깊이 연결된 현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다. 고통과 우울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내면과 외면적 환경에서 무엇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고 이해해야 한다.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력, 제한적인 사고방식,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물리적 혹은 내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우울함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감정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금방 괜찮아질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며 필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일 수 있다. 마치 내가 스스로 제거하고 치유해야 하는 질병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우울함은 본질적으로 생명력이 쇠퇴하는 상태와 연결된다. 내 주변에 생명력을 다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다. 내 주변을 바꾸지 않고 오로지 나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인생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울함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기분이 우울한가? 내 주변에 있는 생명력을 다한 것들을 재평가할 순간이다. 내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비관적일수록 낙관하라. 사기를 당하고 말았어. 인생 공부 한번 크게 했네. 일이 제대로 안 풀렸어. 나중에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봐. 가끔 이런 화법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우울한 소식을 전한다. 때로는 비보 안에 유머를 녹이기까지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불행한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소식처럼 말할 수 있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취적이고 미래를 자세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자신과 자신 주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과 분위기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고체보단 액체나 기체에 가까운 기질을 지녔다.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단 주변에 전이되고 확산되기가 쉽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울한 소식을 우울한 표정과 말투로 전달하면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은 급속도로 전이되고 더 커지기만 한다. 그렇게까지 반응할 것도 아닌데 더 많은 사람이 더 슬퍼하기도 한다. 우울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며 그 흐름은 이내 다시 전달자인 자신을 한 번 더 집어삼킨다. 결국 이러한 대화의 상황 안에서는 득을 보는 사람도 무사한 사람도 없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이 전이된다면 어떨까?
비록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다는 마음가짐,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 그 좋지 않은 일은 오히려 그와 그들이 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기폭제가 되어줄 것이다. 삶이란 항상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우울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반드시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사람처럼 말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일상을 살아낼 때든 우울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우울함과 어려움을 통해 인간은 더 강해지고 자아를 발견하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울함에 빠지거나 자신을 포기하기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삶을 즐기고 성장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본문은 다 읽어드렸습니다. 마치기 전에 책 뒷표지에 있는 말 소개합니다. 작고한 지 2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니체의 말들은 빛이 바래지기는커녕 뛰어난 통찰력과 날카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든다. 삶을 살아가며 마주할 모든 문제에 강력하고 명료한 해답을 제시한다. 니체의 짧은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